근데 이제 눈 영양제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건강보조식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식품은요, 대부분 골고루 잘 먹고 우리가 그다음에 건강하게 살면 그렇게 영양소가 결핍되고 그러는 거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추가로 드실 필요는 없는 사회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 이제 성분으로 따지자면 안토시아닌, 그게 눈에 좋아요. 그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우선 눈 영양제라고 하는 것이 좀 복잡하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의약품이라는 게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또 건강보조식품도 있고, 근데 이제 눈 영양제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건강보조식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식품은요, 대부분 골고루 잘 먹고 우리가 그다음에 건강하게 살면 그렇게 영양소가 결핍되고 그러는 거는 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질환이 있거나 그래서 흡수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위암 수술을 받아서 좀 뭔가 잘 못 드셨다든지 아니면 실내 생활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분들은 정말 영양제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약식 동원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골고루 잘 드시면 우리나라는 영양 결핍이 돼서 영양제를 추가로 드실 필요는 없는 사회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비건, 요새 많잖아요. 그러니까 난 채식주의자다. 그래서 치즈나 계란이나 이런 거 잘 안 먹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몸의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 성분 같은 게 부족할 수 있어요. 라이신은 합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식에서 우리가 섭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주로 어디 많이 있냐면 치즈나 계란 같은 데 많아요. 근데 라이신이 없으면 병치레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라이신을 부족한 분들은 공급해 줄 필요는 있겠죠. 그 외에는 일상적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제 성분으로 따지자면 안토시아닌, 그 성분을 사실 제일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은 우리 눈에서 망막의 색소상피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어떤 성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과일의 꼭지 부분, 떫은 맛 나는 거. 그러니까 포도 껍질, 포도 알맹이는 달지만 껍질은 약간 떫잖아요. 그리고 감에서도 그 껍질과 나뭇가지가 연결되는 꼭지 부분, 거기에 나는 떫은 맛 같은 거 있죠. 그런 맛이 나는 게 타닌, 안토시아닌 뭐 이런 성분들인데, 그 안토시아닌들이 눈에는 도움이 좀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NIH 연구에서 나왔던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같이 복용했을 때 습식 황반변성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게 우리로 치면은 결명자 그런 차고, 서양으로 치면 메리골드, 그것도 차로 해서 만들어 먹어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세계 곳곳에 오랫동안 있는 문화예요. 중국도 가면은 국화차라고 해가지고 국화꽃을, 이파리가 아니라 꽃을 말려가지고 차로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부으면 거기에 꽃잎이 쫙 펴지고 하는데 그게 눈에 좋아요.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지아잔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메리골드 차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 식으로 이미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토시아닌이나 이런 지아잔틴 성분 이런 것들 들어있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유럽에서 1000년 동안 썼던 빌베리, 아사이베리, 블루베리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 베리에도 당연히 안토시아닌 성분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과일은 블루베리가 이왕이면 저는 딸기보다는 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생기는 질환 중에 나쁜 것, 제일 무서운 거 당뇨, 그 다음에 황반변성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질환과 연관된 게 결국 고지방, 고탄수화물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담배. 근데 여러분들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의 흡연권도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흡연하시는 분들의 흡연권 못지않게 비흡연자가 보호받아야 되는 혐연권, 난 담배 연기가 싫어요권도 있거든요. 담배는 피우셔도 뭐 본인의 책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피우지도 않는 사람한테 담배 연기로 인해서 피해를 주면 그건 안 되잖아요. 담배를 피우게 되면 눈으로 가는 많은 미세혈관들이 박살이 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담배를 피면 말초 혈관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금연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눈에는 제일 좋은 겁니다. 저는 이제 수면장애와 안구건조증 또는 눈의 피로는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잠을 잘 못 자면 눈이 아픕니다. 맞죠? 뻐근하게 아픕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죄다 다 프로포폴 중독이 돼야 되고 졸피뎀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내 수면 사이클을 잘 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방법을 참 많이 권해드리는데 잠이 들 때는 꼭 어두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낮잠을 오래 자면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플걸요? 밝은 상태로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은 피로해요. 그러니까 뭔가 눈을 쉴 때는 확실하게 감고 깨끗하게 깜깜하게 자면 그게 실제로 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면 물질들이 분해되면서 피로도 좀 풀리고요. 그런 게 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낮잠을 주무실 때도 수면 안대 같은 거는 꼭 해보시라고 권해드려요. 우리가 환절기를 겪고 있는 나라잖아요. 날이 더워졌다 추워졌다 하는 그런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이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름에는 30도고 겨울에는 영하 10도잖아요. 이게 뭐 40도가 변하는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몸이 신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뭐 충격 흡수기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대부분 가려움증, 콧물, 재채기 같은 감기 증상들 이런 거 많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환절기에는 감기 조심하세요 하는 거죠. 그럼 환절기에는 눈이 당연히 가려울 거고 그럴 때는 그런 환절기 알러지가 반복되는 분들은 안약도 좀 쓰셔야 되고 많이 비비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겨울철에 새벽 기도 가다 보면 늘 콧물이 주르륵 눈물이 주르륵. 자, 그건 왜 그러냐면 눈에서 코로 내려가는 하수도가 좁아져서 그래요. 날이 추워서. 근데 마스크만 잘 쓰고 다녀서 코만 좀 따뜻해도 그런 현상이 줄어들어요. 그런 관리 같은 것들 필요할 수는 있을 거고 여름철이 되면 수영장 가서 눈병 걸리는 일 많이 있죠. 특히 콘택트 렌즈 끼고 수영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는 거 지켜야 될 거고 또 야외 활동 많이 하게 되면 자외선에 해로운 게 있으니까 선글라스 끼셔야 될 거고 자외선은 눈에 생기는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일부러 햇볕 쨍쨍할 때 선글라스도 없이 바깥에 야외에서 운동을 오래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선크림 바르고 뭐 하고 다 하면서 선글라스 안 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운동을 하시거나 할 때 스포츠복을 좀 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 태양빛이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바로 받는 직사광선보다 땅바닥이나 수면이나 이런 데서 반사되는 반사광선이 자외선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축구 경기장이나 또는 뭐 잔디밭, 골프장 이런 데서 이런 바닥면에서 반사될 때 4배 정도 세지고요. 수면에서 반사될 때 6배 정도 세집니다. 그래서 수영장 갔다 오면 새까맣게 타는 거고요. 제일 많이 타는 거, 자외선 제일 센 거는 설면. 그래서 히말라야 뭐 등산하시는 분들은 다 까맣게 되어서 오시죠. 과도하게 겁을 내거나 건강 염려증으로 뭔가 집착을 갖고 살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영양 과잉 국가지 영양 결핍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계속 뭔가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된다라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각종 홍삼 제품을 꼭 먹어야 그런 나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너무 열심히 드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런 영양제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니까 아, 내가 뭔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면 항상 그렇듯이 적절한 시기에 검사받고 조기 진단받고 그래서 병이 있으면 스크리닝 하면서 적절할 때 치료제를 드셔라. 저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57세다 그러면 정년 퇴임 이후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노화에 대한 것들을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흰머리가 나고 머리가 빠지고 돋보기를 끼고 뭔가 눈이 침침하고 그런 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냥 중년일 뿐이거든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어른 대접을 해주는 게 30살이면 어른 대접을 해줬는데 지금은 45은 돼야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른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렇다면 좀 더 나이가 들었어도 노인이 아직 아닌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늙지 않았어 아직.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증세가 생기면 나는 빨리빨리 항노화 치료를 해서 오랫동안 나는 일을 해야 돼. 이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 안 보이냐면 가까운 장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서류 볼 때 이렇게 하고 보죠. 근데 실제로는 안경 끼신 분들은 이게 아니라 안경 너머로 이러고 봅니다. 또는 이렇게 하고 하여튼 안경을 피해서 봐요. 왜냐면 근시가 있으면 안경 안 끼면 가까이 잘 보이니까 어쨌건 안경을 벗고 보죠. 그래서 식당에 가서 메뉴판 달라고 하고 이렇게 보시는 분은 다 노안이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초점 안경 끼고 이러면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핸드폰 작은 글씨 같은 건 잘 안 보이니까 다 무지 확대하고 화면 되게 크게 해놔서 쓰고 있으면 옆에서 다 뭐 하는지 알아요. 그런 게 이제 노안이 오는 중요 증상이고 각자의 느낌에서 봤을 때는 전에보다 피로가 빨리 오고 침침해요. 그리고 어두울 때 확실히 덜 보여요. 그래서 날이 좀 침침하다, 비 온다 이런 날 확실히 시력이 덜 보이고 덜 나오고 이런 느낌 많이 가지게 되고 밝은 빛에 오래 노출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골프 치거나 이럴 때 야외 활동 많이 하면 굉장히 피로를 빨리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노안의 증상이죠. 결국 노안이라고 하는 건 증상이고요. 증상이 생기려면 원인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병에 해당하는 건 백내장이에요. 근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오다 보니까 백내장이 오면 당연히 증상적으로 노안이 오는 거죠. 그렇게 매치업이 되는 거죠. 백내장은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을 막지 않는 한 어려워요. 그런데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면 조금 천천히 늦게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글라스 잘 끼면 분명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일찍 선글라스 안 끼고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야외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백내장이 조금 더 먼저 오는 것도 맞고요. 근데 우리 몸의 노화를 이렇게 보면 약간의 체질적인 것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피부가 정말 탱탱하고 눈도 되게 좋은데 탈모가 먼저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뭐 눈도 좋고 청력도 좋고 다 좋은데 소화기관이 먼저 나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식이지 노화라고 하는 게 나이 몇 살 딱 되면 주민등록증 순서대로 우다다 망가지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체질의 문제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화 방지에서 중요한 건 적절한 휴식. 아무래도 어찌됐든 자외선이 만병의 근원, 눈에 오는 만병의 근원이니까 선글라스 적절하게 잘 고르시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맨날 말씀드리는 게 기계나 장비를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좋은 모니터를 갖고 보면 덜 피곤해요. 그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 덜 나빠지는 거, 그런 건 당연한 거니까 기계 기술들을 활용하시는 게 그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안 맞는 안경 끼시고 계시면 빨리 고치시고, 그거는 진짜 힘들죠. 근데 그런 경우 꽤 많습니다. 특히 엄마들. 왜 그러냐면 제가 임신했을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걸로 알려지는 게 파마하는 거랑 콘택트 렌즈 끼는 거죠. 왜냐면 임신했을 때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런 염증 같은 게 생기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애기한테 해로울까봐 파마약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콘택트 렌즈를 안 끼고 안경을 끼는데, 근데 이제 안경을 낄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임신을 하면 도수가 바뀝니다. 근시가 심해져요,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수분이 늘어나면서 각막이 물을 먹어갖고 볼록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난 그전에 마이너스 300도짜리 렌즈를 끼면 됐었는데 렌즈 빼고 안경을 끼려고 하니까 한 마이너스 500도 돼야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0 안경을 끼고 아기 낳고 그냥 계속 난 마이너스 5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분이 빠져나가고 분만 후에 육아하면서 다시 마이너스 3으로 돌아왔는데 마이너스 5를 끼고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차이만큼 눈에 과한 스트레스를 줘서 노안이 일찍 와요.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40대 초반인데 안경을 끼고 되게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인다. 아직 그럴 나이 아닌데 검사해보면 안경이랑 도수가 확 틀리고, 그러면 바로 맞추죠, 제가. 예, 임신하셨을 때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고, 예, 오래 했으니까. 저는 이제 40대 이후에는 한번 쭉 다 검사를 받아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눈에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고, 그 다음에 위험 요소가 있으면 권장된 스케줄 따라 뭐 5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거 이제 안과에서 얘기해 주시니까 검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내가 21살 때 예를 들어 시력교정 수술을 받았어. 그래서 난 그때 검사도 한번 했고 눈이 싹 좋아졌어. 그래서 난 한 뭐 55세까지 멀쩡하겠지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눈의 검사를 하고 그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서 내 눈은 평생토록 가진 않는다. 나는 뭔가 때때마다 해야 되는 주기적 검사는 어떤 생애 주기적인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40세, 55세 이렇게 꼭 검사를 대부분 권해드리죠. 나이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꼈다 뺐다 하는 게 청소년기엔 해롭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뭐 눈이 많이 나쁘진 않고 뭐 이래서 체육 시간에는 벗고 공부할 때는 끼고 뭐 이러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기엔 눈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근시가 진행하는 것도 보통 그때 다 해요. 16살, 17살 때까지 다 진행은 거의 하는데 근시 진행의 제일 큰 원인은 뭐냐? 잘 안 보여서예요. 잘 안 보이면 더 잘 보기 위해서 찡그리면서 눈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청소년기에는 그냥 완전 교정 상태로 안경도 잘 맞춰서 끼고 계속 끼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안경을 잘 안 닦는다는 거. 그래서 맨 휘어지고 부러지고 삐뚤음하고 지저분해져 있고 그럼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경은 늘 끼되 잘 끼도록 관리해 주는 거. 그거는 비싼 안경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잘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눈 사이즈에 잘 맞게 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안경 깨먹었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새로 얼른 해주시고. 요새는 그 안경알이 비싸진 않아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봐 그냥 뭐 학교에 두고 왔어, 안 껴도 잘 보여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더 나빠진다라는 거고. 자, 어른들은 좀 틀려요. 어른들은 이제 근시 상태에서 노안이 오면 벗어야 잘 보여요. 근데 그거를 한다고 해서 노안이 더 진행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백내장이 생기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는 걸 막을 수는 없고 그냥 잘 보이는 대로 그때그때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건 틀린 말이고요. 거기에서 말하는 원시와 노안은 조금 또 다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라고 말하는 건 근시의 반대말인데 원시는 멀리는 잘 보이고 가까이 보기 위해서 눈에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눈이에요. 근데 원시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일반적으로 보이니까 뭐 안경과 관계 있고 이런 문제랑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아마 그 질문에서의 것은 이제 노안이 있을 때 즉 돋보기가 필요한 분이 그거를 안 끼는 게 도움이 되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의 차이점인데 그거 역시 돋보기든 지팡이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다리가 아프고 힘이 없으면 지팡이를 짚고 걸을 뿐이지 내가 뭐 이 지팡이를 짚고 걸었다고 해서 없던 병이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도움 받으시면 돼요. 일단 지압, 경락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눈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보드라우고 보호되어야 되는 조직이고요. 세게 누르면 굉장히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눈 누르면 엄청 아파요. 하지 말라고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눈을 한번 세게 눌렀다 띄잖아요. 그러면 눌렀다 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안에가 쿠션을 흡수할 수 있는 말랑말랑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눌렀다가 띄면 공이 바운드 하듯이 리바운드로 텅텅텅텅 하면서 계속 흔들려요. 그러면서 안쪽에 망막 조직을 잡아떠서 망막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온열 마사지, 온찜질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보면 우리 몸에 어디든 아프거나 찌뿌두둥할 때 뜨끈뜨끈하게 해주면 대부분 많이 좋아요. 단 감염이 되어 있을 때 뜨뜻하게 만들면 그건 세균아 자라라 하는 그런 행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래끼가 막 나서 이게 붓기 시작했는데 술 한잔 먹고 콩나물국 먹고 자면 되지 뭐 이상한 생각 잘못해서 뭐 뜨끈하게 지지고 다음날 정말 이만하게 부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되겠죠. 병이 없을 때 수술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너무 심해도 수술하면 늦었겠죠. 그래서 제가 재밌게 설명드리면 여드름 짜는 거랑 비슷하다고 알려드리는데 여드름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거 막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감염되고 썩나고 막 난리 나죠. 너무 심해졌을 때 짜긴 쉬운데 푹 파이고 흉터 생기죠. 항상 적절한 시기에 하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보통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대개 보면 60세 이후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백내장 분류표 뭐 이런 거 있는데 3단계 이상 그러면 무조건 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심해진 상태에서 고쳐주세요 해갖고 잘 고쳐주세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뭐 안경도 안 끼게 해주세요. 어려워요. 근데 적절한 시기에 해달라고 하시면 당연히 쉬워요. 어떤 세상의 어떤 병도 심해지고 나서 잘 고칠 수 있는 병은 없어요. 78세에 8단계가 돼서 오시면 그거는 수술을 아무리 많이 한 의사도 결과를 좋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근데 46세 이제 1단계 시작하는데 그걸 뭘 벌써 합니까? 그 경우는 좀 기다리셔도 됩니다. 항상 적당한 때, 여드름이 딱 익었을 때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젊어졌잖아요. 예전보다 사회가 젊어졌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소득을 벌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중년 이후에 노년을 아주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살 수는 없어졌습니다. 저는 지금은 노안이라는 말도 사실 적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중년 아니에요. 중년에 겪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덜 늙고 관리 잘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냥 중년이에요. 옛날 기준으로 보면 노안이 와 있는 그런 나이고, 근데 관리해서 젊게 지내야 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적절하게 검사도 받으시고 너무 늦지 않게 치료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중년을 늘리세요. 우리가 노년으로 아프고 잘 안 보이고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로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서 20, 30년을 오래 사는 것보다는 그거는 짧고 그래도 건강하게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하면서 중년을 오래 가는 게 그게 더 해피라이프에 가깝잖아요. 글쎄요, 그냥 뭐 아주 진부한 얘기지만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할 정도로 눈은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어두운 방, 불이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1분만 남아있더라도 사람은 굉장히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요. 심리적인 위축부터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겪게 되거든요. 눈만큼 중요한 신체기관은 없다. 이게 이제 안과의사로서 저의 생각입니다. 눈도 어떤 신체기관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문제가 생기면 시력이 떨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 건강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거짓말을 하거나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잘 보이고 안 보이고 스스로 알기 때문에 보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첫 번째 신호일 거고요. 그 외에는 우리 몸에 어떤 장기나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생기거나 불편감이 생기겠죠. 근데 눈은 우리 몸에서 제일 신경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주 작은 먼지나 잡티만 들어가도 이물질이 들어있는 느낌이 들고 아프거든요. 그런 이물감과 통증, 이것도 대표적인 눈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도 통계를 보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장애인, 장애우가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5% 정도 됩니다. 그렇게나 많아라고 놀라실 텐데 한 240만 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 우리나라 장애 분류는 15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체장애, 사지의 이상이 있는 이런 경우가 45%로 제일 많고 시각장애인은 9.5%, 그러니까 얼추 봤을 때 한 22만여 명 정도 됩니다.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선천장애와 후천장애가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한 20% 정도 되고 80%는 후천적으로 질병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중증의 시각장애가 있으신 환우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나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은 어떤 증상을 겪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눈이라고 하는 것에는 신경이 있거든요. 근데 신경은 어떻게 보면 생일 케이크에다 우리가 초를 꼽잖아요. 초가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져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한 200개 정도의 초가 모여 있다면 웬만큼 바람이 불어도 그 초는 꺼지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 눈의 시신경, 결국에는 실명이라고 하는 거는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아예 볼 수 없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신경은 일종의 촛불처럼 이렇게 가닥가닥 나누어진 그런 전기줄 같은 거죠. 한 200개 정도가 모여 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매년 한 개씩 꺼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 150개 남아있을 때까지는 밝기에 별 차이가 없겠죠. 근데 한 70개, 60개 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옛날보다 어둡다는 게 느껴지겠죠. 시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갖고 태어난 시신경은 200년 정도 쓸 수 있는 시신경이거든요. 매년 그 중에 한 5%, 1년어치씩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런 손상이 없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사는데 시신경이 손상돼서 실명될 일은 없겠지만, 거기에 뭔가 다른 질병이 생겨서 매년 꺼지는 촛불에다가 더 꺼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게 한 20, 30가닥밖에 안 남아서 바람이 조금 불 때마다 훅훅 꺼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확 증상을 느끼게 되겠죠. 노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신경이 줄어든 상태에서 질병을 앓게 되면 더 급격하게 진행하고 어두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요. 세상에 어떤 질병이든 심하게 나빠진 다음에 잘 고쳐주세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고 관리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개입을 해야 될 수술의 시기가 됐다고 하면 너무 미루지 말고 잘해서 문제없게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병원에서 보면 환자분들이 제일 겁내가지고 오시는 병은 의외로 제일 간단한 것들이에요. 눈이 빨개졌다, 흰자에 피가 잔뜩 맺혔다,
묻었다 뭐 이런 걸 무서워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겉에 난 피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흘러내리거나 바깥으로 보이는 피는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피 난 거랑 비슷한데 눈에는 그런 것들이 흘러나가는 관이 없으니까 겉에 고여서 무서운 것일 뿐이죠. 사실 눈에 정말 심각한 병들은 안 보이는 속에 생기는 병들인데 속에 있는 제일 중요한 눈과 뇌 사이에 연결하는 신경, 이 신경이 손상되는 거에 제일 무서운 병이거든요. 근데 신경은 어떻게 보면 아주 약한 혈관들에서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면 자 신경으로 산소가 안 가면 기능이 멈춰버리겠죠. 그러면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눈에 오는 제일 위험한 신호는 깜깜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3m 뒤에 5m 뒤에가 전에보다 덜 보인다 이런 거 말고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거는 단순한 눈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에서 눈으로 가는 혈관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어딘가 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확 막히거나 피가 났을 수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깜깜해지는 거, 보이는 시야 자체가 블랙아웃 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고요. 두 번째는 보이는 시야 일부가 가려지는 거예요. 마치 커튼이 딱 쳐서 이만큼 가려지듯이 아래쪽이 까맣게 3분의 1 정도 안 보일 수도 있고 오른쪽 절반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시야가 손상되는 거, 이건 무서운 증상이고요. 세 번째는 사실 통증이죠. 아픈 거. 근데 이 아픈 거는 의외로 별거 아닌 간단한 원인인 경우도 있고 심각한 원인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응급실로 뛰어가실 필요는 없고 사실 응급실이라는 데는 더 중한 급한 생명을 다루는 질환을 가진 환자분이 가는 거고 안과는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일단 동네 안과라도 빨리 가셔라. 그게 먼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야가 완전히 깜깜해지거나 일부분이 가려 보이거나 아프거나. 중요한 거는 내가 보는 전체 시야가 갑자기 깜깜해졌다. 그거는 시신경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제일 응급입니다. 만약 시신경으로 가는 작은 혈관들이 막힌 경우 뭐 염증 같은 게 생겨서 그런 경우에 거의 8시간 정도 지나면 기능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망막이 떨어졌다. 그렇게 돼서 한 3분의 1이 가려 보인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경우에도 아주 운이 좋으면 한 달 뒤에 수술해도 붓기도 하지만 대부분 며칠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기능이 잘 돌아오지 않죠. 통증과 관련된 거는 껍질이 까지듯이 겉에가 상처가 나서 아픈 거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아프기만 하지 증상적으로는 다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없게 할 수 있는데 심각한 감염이라든지 그쵸?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가서 막 고름 차서 아픈 건데 그런 경우는 원인도 심각한 감염이고 빨리 고치지 않으면 되게 커다란 후유증을 남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 2초 정도 그러다가 말았다. 그리고 지금 괜찮다. 그럼 병이라고 볼 수는 없죠. 내가 기침을 엄청 심하게 했는데 좀 지나니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폐렴이 걸렸거나 폐암이 걸렸다고 겁을 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러다가 괜찮아진 건 괜찮아진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여기 맥 잡아보시면 이 규칙적으로 계속 뛰는 게 아니에요. 불규칙적인데 그러나 규칙적으로 뛰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자 이런 거 꽤 있거든요. 그럴 때 심장에서 눈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잠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질어질 약간 어지럽다 깜깜해지는 듯 하다가 자세를 쪼그리게 있었더니 되돌아오더라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증세가 회복되자마자 막 응급실로 달려가야 돼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5분 10분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 아 이거는 탈이 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저녁에 술 약속 있으니 한잔하고 내일 가야지 이거는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미루고 병원 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외래 진료 시스템은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와서 보고 딱 한마디로 표현했거든요. awesome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 왜? 그랬더니 세상에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상가에 병원이 있고 가면 전문의가 진료를 직접 봐줘. 바로 막 하고 놀래더라고요. 그런 나라 잘 없거든요. 심지어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 하시던 분들이 엄청 좋은 장비를 갖고 개업해서 계신 분들도 많고 가서 만나서 웬만한 진료를 훌륭한 수준을 일단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하면 대학병원으로 리퍼를 해주죠.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눈으로 가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과 이마로 가는 신경,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귀 뒤에서 출발해서 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두통을 느끼지만 사실은 눈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편두통이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치통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꽉 깨물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눈에 압력이 엄청 올라가서 오신 경우도 있죠. 제일 속상했던 환자분이 어떤 경우였냐면 IMF 때 얘기인데 치과에서 의뢰가 온 거예요. 안과로. 치과에서 안과로 환자 보내는 일은 정말 드물거든요. 컨설트가 왔는데 이분이 이를 얼마나 꽉 깨물고 썼으면 어금니가 다 닳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금니가 썩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이게 왜 이럴까 하고 봤더니 너무 아파서 어금니를 깨무신 것 같다. 근데 턱관절도 아프지만 눈 쪽 통증인 것
것 같다고 봐달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눈에 당뇨암막증 때문에 녹내장이 생겨서 안압이 막 정상인의 3배 이상 올라가 있었고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IMF 때라 함부로 휴가 내고 병가 내면 퇴직해야 되고 하니까 그걸 참으신 거죠. 결국 나중에 굉장히 안 좋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이어졌었는데, 그런 식으로 눈의 통증은 다른 주변부의 장기 통증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보고 우리 쪽 아닌 것 같다 하면 이제 결국에는 다 연결은 되지만, 그런 식으로 주변부 통증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데, 시신경의 앞쪽 부분으로 가는 어떤 혈관들,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되게 이마에 있는 혈관의 염증과 동시에 와요. 그래서 이마에 울룩불룩하게 혈관들이 튀어나오면서 두통하고 눈의 통증이 같이 오는데, 그 경우에 이 이마 쪽 통증이 먼저 와서 대상포진 같은 걸로 오해하다가 시간 끄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갑자기 시신경 확 나빠지면서 안 좋아지기 때문에 뭔가 아무튼 두통이 생겨도 눈에 대한 거는 검사해야 되는 리스트 중에 꼭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습관과도 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한쪽 눈씩 가리고 어딘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보던 같은 장소에 같은 모양을 한번 보는 거. 근데 그게 나는 늘 휘어져 있지 않고 직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직선이 끊어졌네, 휘었네, 이런 거가 보이게 되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근데 보통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거울 보면서 어제 술 먹고 잤더니 눈꺼풀이 퉁퉁 부었네만 생각하시는데, 실제 시력을 가지고 계속 체크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 이게 바둑판, 모눈종이 이런 거죠. 격자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보시면 그냥 흔해요. 구하기 쉽고요. 여기저기 많아요. 근데 이제 바둑판 같이 생긴 이런 모눈종이 같은 거를 뭐 냉장고나 이런 데 붙여놓으셔요. 벽에다가. 그런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쪽씩 가리고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정방향의 직선들이 제대로 잘 있다면, 그리고 또렷하게 잘 보인다면,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한쪽 눈씩 가려서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오른 눈만 쓴다든지 아니면 왼쪽은 안 보였는데 전혀 가려보지 않아서 몰랐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시커멓게 암점이 생겨서 가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주시안, 주로 쓰는 눈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근데 주시안이 아닌 눈, 예를 들어서 나는 오른 눈으로 거의 90% 보고 왼눈으로 10% 보는데 왼쪽 눈에 문제가, 그것도 살짝 선이 휘어 보이는 거 정도 나오면 가려보기 전에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가검진으로 하신다면 이런 모눈종이 같은 거를 이용해서 꼭 한쪽 눈씩 가려서 한번 비교해 보시라. 이걸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보통 이제 40세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생애 주기 검사 이런 거를 건강검진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다음에 이제 50대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연령별로 있는데, 보통 40대가 됐을 때, 40세 때 전체적인 풀스캔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눈에 대해서 특별히 봐야 되는 게 시신경, 망막 등등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시신경이 안 좋다, 난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시신경 CT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주기적인 치료 검사 등등은 안과 전문의 선생님이 권해주시겠죠. 근데 이제 아무 질환도 없다. 그럼 진짜 한 50부터 열심히 관리하세요 라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해서 뭐 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보다 이제 아이들은 언제 검사하느냐, 이게 중요할 수 있는데, 너무 갓난 애기 20개월 이런 애들 억지로 눈 검사해서 득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 시기에 어떤 질환을 찾는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고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보통 만 36개월 정도 됐을 때 종합적으로 검사를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이미 다 해요. 유치원 여러분들이 보통 5세 반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만 36개월 이후인데, 그때 되면 영유아 신체 검사 같은 거 다 하고 눈에 이상이 있으면 또 체크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가면 다 눈 검사는 했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좀 안 보고 테레비 많이 안 보고, 자, 이것도 딱히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LG 트윈스의 레전드, 지금은 삼성 라이온즈의 수석 코치 이병규 코치 같은 경우는 TV도 잘 안 봐요. 핸드폰도 잘 안 쓴다고 그랬고, 좋은 타자나 뭐 좋은 야구 선수로 오랫동안 지내기 위해서 눈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도 맞는데, 그런데 눈이 나빴지만 시력 교정 수술 받고 성공한 야구 선수 되게 많아요. 그럼 그 선수한테 지금 뭐 팬을 관리하는데 SNS 하지 마라, 유튜브 찍지 마라, 인스타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타협점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부모들이 볼 때 아이들 또는 청소년들의 눈 건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밤에 주무시기 직전까지 유튜브를 저렇게 보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청소년들이나 어른들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1번, 어두운 데서 오래 보지 마세요. 즉 깜깜하게 불 꺼놓고 뭔가를 오래 보는 것은 눈에 해롭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엄마가 게임 못하게 하니까 밤에 게임기 들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하는 경우 눈 나빠요. 그 다음에 밝을 때 보면 되는데 잠자기 전에 불 다 꺼놓고 유튜브 보다가 스르륵 잠드는 경우, 이런 거 눈에 나쁩니다. 그래서 사실 눈 건강만 놓고 보자면 진짜 완벽한 거는 누운 자세에서 빔 프로젝터로 천정에 쏴서 유튜브 보시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죠. 적절하게 관리를 하세요. 그러시는데 단 이런 건 있어요. 과도하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맨날 나오는 얘기가 스마트폰에서 유해광선이 나와서 뭐 블루라이트가 내 눈에 해로워서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다 그런 거 막는 장치로 디스플레이도 LED로 다 좋게 나와 있고 얼마나 좋아요. 옛날 같은 LCD도 아니고. 과거의 편견 때문에 좋은 기술적인 물건을 못 누리고 살 필요는 없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그래도 좀 밝은 조명 안에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예, 그건 확실합니다. 뭐 많이 있죠. 간을 먹으면 좋다는 얘기도 있고 초록빛도 좋다는 것도 있고 50분 가까운 거 책 봤으면 멀리 10분 보라는 얘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예전하고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상식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되는데 지금은 과거처럼 종이, 활자를 뭐 50분을 봤으면 멀리 있는 운동장에 전봇대를 봐라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가까운 거를 뭔가 찡그리고 계속 보는 일을 했다면 뭘까요? 뭐 조립, 플라스틱, 플라모델 키트를 만드는데 레고 블록을 조립한다든지 뭔가를 그런 근거리 작업을 오래 했다면 그럼 그 다음에 눈에 휴식도 필요하니까 감고 있지 말고 멀리 뭔가 뚜렷한 걸 좀 보세요. 그런 건 도움되고요. 차라리 컴퓨터 어차피 써야 되면 모니터 좋은 거, LED로 환한 거, 넓은 거 그런 거 보시는 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눈 마사지 이런 거 얘기 많이 해요. 온열 마사지 도움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눈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면 눈에 있는 많은 분비물, 눈꺼풀의 분비물도 좀 빠져나가게 되고 눈물도 좀 잘 나오고 이런 거 맞는데, 경락 마사지 같이 꾹꾹 눌러가지고 뭐 피로를 풀어준다 그러다 망막박리 생기는 분도 많고, 눈은 굉장히 보호되어야 하는 연부 조직, 말랑말랑한 조직이에요. 세게 눌러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는 늘 말씀 많이 드리는 게 너무 깜깜한 데서 보지 마라. 그러니까 책을 볼 때도 아이들이 재밌다고 만화책을 엎드려서 보면 아이들은 이 팔꿈치랑 이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더 나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편한 환경에서 넉넉한 거리를 놓고 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IT 기기 같은 거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과도한 오류가 있는 정보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눈 잘 보기 위해서 안경 벗고 수술했는데 또 나한테 나쁜 블루라이트 안경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안경을 또 낀다든지 이런 건 제가 보기엔 정말 어리석은, 약간 상수련 당한 그런 거니까 그렇게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산으로 가서 밝은 좋은 그런 빛 받으면서 녹색 많이 보면 눈 편해지는 건 맞잖아요. 그럼 그런 취미로 삼으시는 것도 좋겠죠.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e스포츠가 나의 취미고 직업이야. 그럼 왜 나쁩니까? e스포츠 잘해가지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따는데. 대신에 이왕 그런 거 하실 거면 좀 더 투자해서 좋은 모니터 사서 눈 덜 편하게 하시고, 내가 유튜브 보는 게 내 일생의 큰 낙이고 저녁 시간에 나의 즐거움인데 내가 이거 못 봐야 돼? 안 봐야 돼? 눈을 위해서? 그런 거 없어요. 보시되 깜깜하게 해서 누워서 보고 이러지는 마시고 좀 편한 자세에서 보실 방법들을 찾아보셔요. 그게 제가 보기엔 현실과 눈 건강 사이의 현실적인 타협점입니다. (20년) 차 시력교정 전문의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거 한 가지는 있겠죠. 제가 짜이스에서 주는 골드클럽 멤버십을 갖고 있거든요. 골드클럽 멤버가 되려면 백내장 수술을 10,000번쯤 하고 시력교정 수술을 10만 번쯤 해야 그 멤버십이 됩니다. 수술은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게 아닌데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너무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듣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거만 믿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건 아픈 수술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나는 좀 덜 아프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거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항상 고민인데 세상에 불변의 진리 하나 있어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 나한테 딱 맞는 건데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 라고 하는 거를 계속 찾으면 답은 잘 없어요. 취 프라이스는 좋은 게 아니에요. 굿 프라이스가 좋은 거다. 그러니까 뭔가 나의 눈에 맞는 제일 적당한 이런 거를 어울리는 가격에 수술을 받는 것.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자, 나이키, 아디다스, 리박 이런 거 골라 신을 수 있죠. 근데 235, 265, 280 이런 걸 골라 신을 수는 없어요. 저는 발이 265인데 제가 270을 신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250은 신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 사이즈보다 약간 큰 거를 좀 여유 있게 할 수는 있는 거. 근데 내 사이즈에 도저히 작은 신발을 신을 수는 없는 거. 자, 수술 방법의 선택은 그런 거예요. 수술 방법 자체는 내 발 사이즈에 맞는 신발을 고르듯 나한테 적절한 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거는 내가 상표를 고르듯이 내가 원하면 저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력교정 수술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처음 예전 전문의 과정을 이제 마치고 시력교정 전문의가 돼서 뭔가 처음 레이저를 한다면 제일 먼저 시술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게 라섹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쨌건 검사를 정확하게 하고 레이저에 입력을 잘하고 하게 되면 시술하는 의사의 기술적 난이도는 별로 없는 거. 근데 장비나 이런 것들에서 의사가 손을 대야 되는 게 많은 수술일수록 좀 더 고난도가 될 테고, 그거는 아무래도 더 고급의 장비들이 필요하거나 또 의사도 평생 동안 계속해서 새 장비를 다 쓰고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섹에서 멈추고 그냥 평생 그것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스마일이나 뭔가 더 업데이트된 걸 계속해서 따라가는 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더 최신의 장비를 쓰려면 더 많은 경력, 경험 등은 좀 필요하겠죠. 예전에는 라식이나 라섹을 주로 했어요. 당연히 저도 라섹 수술 굉장히 많이 했고 라식 수술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거는 그 시대의 스탠다드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뭐 한 15년, 20년 정도의 전의 얘기고, 보통 이때 쓰이는 레이저는 엑시머 레이저라고 해서 뜨거운 레이저, 열이 있는 레이저. 그러니까 실제로 수술할 때 타는 냄새도 나요. 소리도 따라락 나고. 자, 그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한 15년쯤 전부터 되게 중요한 산을 하나 넘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렸는데 열이 없는 레이저를 쓰게 된 거예요. 뜨겁지 않은 레이저로 수술하는 게 스마일입니다. 근데 이 스마일 수술 같은 경우에도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또 변해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조금 더 약한 에너지로 더 빠른 속도로 더 매끈하게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식이나 라섹과 비교하면 이제 스마일의 3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릴 거고 당연히 회복도 빠를 거고 통증도 별로 없을 거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을 거고, 단점이라면 비싸겠죠. 일단은 할 수 있으면 스마일로 대부분 하는 게 요즘은 트렌드니까 그렇게 해서 대부분 고치는데, 기본적으로 라섹 같은 경우에 쓰이는 거는 장비가 되게 단순하고 옛날 기계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원가가 별로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술비나 이런 것도 좀 싼 편일 것이고, 그런데 이제 라섹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라식으로만 할 수 있는 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경 끼는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시가 많거든요. 가까이는 잘 보이고 멀리 안 보이는 눈. 근데 원시는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 볼 때 힘이 많이 들어가는, 노안하고는 좀 틀려요. 근데 원시에다가 난시가 많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도 라식이 제일 정확해요. 의외로 아주 옛날 수술인 것 같은데도 그거는 어떤 수술의 방법 자체가 원시 교정에 아주 잘 맞게 처음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라섹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각막 두께가 아주 얇고 주변부에 혈관이 많이 자라 있고 뭐 그런 특별한 모양의 각막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엔 또 라섹으로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여러 가지 수술이 다 될 수 있다고 치면 아무래도 쬐끔 째고 덜 아프고 빨리 나는 쪽으로 하는 거니까 스마일로 하는 거고, 그걸로 안 되는 부분들을 나머지 방법들로 해결하고 있죠, 요즘은. 이제 수술 시의 주의사항이란 건, 눈 수술은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레이저나 뭐나 이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잠깐 참는 건데, 그것도 못 참고 계속 움직이면 우리가 억지로 강제로 막 이럴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협조
협조가 필요하다. 그 다음 수술 전후에 제일 중요한 건 손 잘 씻고 안약 잘 넣는 겁니다. 안과는요, 이 먹는 약보다 안약으로 해결을 하는데 안약을 잘 넣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한 손으로 눈 이렇게 찔끔 감으면서 넣으려고 해봐야 잘 안 되겠죠. 이런데 찌르고 그 다음에 위쪽에 수술했는데 위에 만지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손으로 정확하게 아래 눈꺼풀을 당겨서 빨간 살에다 탁 떨어뜨리고 감고 있는 거. 그리고 사실 안약을 넣으면 깜빡깜빡하면 잘 퍼질 거라고 착각하시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다 새어나가요. 안약을 넣으면 꼭 감고 계셔야 합니다. 1분 정도. 그래야 잘 퍼집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눈을 비비는 게 안 좋아요. 그런데 가려운 걸 어떻게 참아요? 못 참죠. 재채기와 가려움증은 참기 힘들어요. 근데 반복해서 눈을 비비는 체질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아토피. 아토피 되게 가렵거든요. 근데 아토피가 심한 사람들의 경우 많이 비비다 보면 각막이 튀어나오는 원추 각막이 생기기도 하고 빈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 각막을 많이 눌러서 비비다 보면 수정체가 혼탁이 오는 백내장도 좀 일찍 오기도 해요. 근데 아토피가 있는 분들, 저는 이제 50몇 년 겪어왔기 때문에 아토피에 대해서 참기 어렵다는 걸 잘 아는데, 그러면 가려운 거는 못 참으니까 비비긴 해야 되는데 눈에 덜 손해나게 비비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비비지 마시고 실제로 잘 보시면 가려운 데가 전체가 아니에요. 이 안쪽이지. 그러니까 거기만 눌러서 비비시면 그래도 전체 안구에는 손상이 적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냉각을 하면 덜 가려워요. 그러니까 엄청 가려울 때 꽃가루도 막 날리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차갑게 하세요. 그럼 내가 뭐 냉매를 갖고 다니는 것도 아이스팩 어디서 구하냐? 그게 아니고 전국 어디나 편의점에 가면 시원한 음료나 아이스크림 구할 수 있잖아요. 시원한 캔 음료 대고 있어도 가려움증이 반 아래로 줄어듭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일이라고 하는 게 15년 전에 처음 나올 때는 이게 정말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 뉴 에라를 열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길인지 아닌지 잘 몰랐었어요. 다 되는 건지도 잘 몰랐었고, 처음에는 스마일을 위해서 나왔던 그게 이제 독일 짜이스에서 나오는 비주맥스라는 기계인데, 이 비주맥스 기계 갖고 스마일에다가 안 쓰고 라식할 때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넘어와 있는데, 사실 1세대 장비들은 10년 이상 됐으니까 이미 다 도태가 됐겠죠. 그리고 짜이스의 비주맥스는 이제 3세대 스마일 프로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맞다라는 게 이제 보이게 된 거죠. 스마일 2세대부터쯤에는 아, 이게 대세가 됐구나. 왜냐하면 실제로 뭐 세계 학회 가면 대부분 다 그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여러 레이저 회사에서 이제는 라식 기계 안 만들어요. 그런 지가 오래됐어요. 신제품 하나도 안 나오고 죄다 스마일과 비슷한 기계를 만들죠. 단 이것도 갑자기 할 수는 없으니까 스마일의 1세대에 해당하는 것들을 요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과 비슷하게 지었겠죠. 그래서 스마트도 되고 클리어도 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주맥스 장비는 이미 2세대, 3세대 넘어가고 있죠. 그런 차이는 아직도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라섹 수술과 스마일 수술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라섹을 하면 병원에 수익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스마일은 굉장히 비싼 소모품이 들어가는데 라섹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라섹을 많이 하면 병원에 경영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환자가 수술받고 오랫동안 아프거나 오랫동안 약을 쓰는 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모든 수술이 완벽한 건 없어요. 스마일도 앞으로 발전해야 되고 더 개선의 여지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레이저 시술 방법 중에서는 제일 안정적이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비용적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진단 기기의 발전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콘택트 렌즈를 오래 꼈다든지 이러면 렌즈를 굉장히 오래 빼고 검사를 해야 됐었고, 그 다음에 눈물이 건조할 때는 뭐 에러가 많이 났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진단 장비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안약을 넣어서 동자를 키워서 막 렌즈를 대고 보고 막 엄청 아프고 눈부시고, 근데 그런 거 없어지고 그냥 1초 정도면 특수 카메라로 주변부를 딱 찍어서 보고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3, 4일간 걸리던 검사를 지금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첫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검사가 오래 걸렸으니까 당연히 당일 수술도 어려웠다면, 지금은 검사를 예전보다 더 정확하게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해도 된다가 된 거죠. 그 차이가 되게 큰 거고, 그래서 진단 검사 장비가 충분히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당일 수술은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히 되고요. 다음날 비행기도 타도 됩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날 수술하시고 월요일날 출근하시려면 일요일날 제가 나가서 진료를 받으려야 한다는 문제는 있겠는데, 저희는 나가서 일요일날 다 봐드리고 월요일날 출근하실 수 있게 해드리죠.
수술을 받고 나서 2달 동안은 무조건 그래요. 그거는 회복 과정에서의 겪는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죠. 수술을 하면 어딘가 분명히 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칼로 하진 않고 뭐 레이저를 이용하고 뭘 하고 근데 뭔가 조직을 빼내고 공간이 비어있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 있고 그럼 당연히 번져요. 근데 안약을 쓰면서 그게 낫는 거예요. 그리고 눈 표면도 뭔가 상처도 있다가 아물고 이러는 게 생기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수술 후에 내가 눈 감고 진짜 한 2달을 가만히 있다가 눈 뜬다면 당연히 다 좋아져 있을 거예요. 근데 눈은 어떤 수술을 하든 가려놓고 2시간도 못 참아요. 해보면 그래요. 2시간만 지나면 너무 뜯고 싶어요. 안 보이는 게 사람한테 그렇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2시간 지나면 큰 수술을 해도 띄어드려요. 나서서 띈 게 아닙니다. 팔 같은 경우 부러지면 기부스 6주를 해놓는데 여기다가 사인펜으로 사인도 하고 장난도 쳐도 이거 뜯어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6주 지나고 잘 붙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움직여져. 물리치료 또 해야 돼요. 그래도 군소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눈은 2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당연히 안 나선 거죠. 그리고 뜯어서 보면 당연히 까시럽고 눈물 나고 번지고 그러는 건데 왜 번지냐고 생각하죠. 뜯었다고 해서 안대를 가리지 않았다고 해서 다 나은 거는 아닙니다. 회복 과정은 어차피 시간은 똑같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가리고 지내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보면서 쓰면서 지내시는 거예요. 심지어 다음날에 시력도 1.0 나오고 돌아다녀도 되고 씻어도 되고 그럼 굉장히 회복이 빠른 거죠. 대신에 아직 남아있는 약간의 불편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맞겠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인공 눈물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피에서 눈물샘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 눈물이 나오는 그 눈물은 굉장히 복잡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맹물이 아닙니다. 기름 성분도 있고 우리 점액질, 뮤신 성분, 뭐 갤포스 같은 그런 끈적한 성분 있잖아요. 그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눈물이 증발하지 말라고 막판에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지방층도 있고 막 그래요. 복잡해요. 그런데 이 눈물이 이 여러 가지의 어떤 성분들의 일부만 깨져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맹물로 구성되어 있는 눈물은 계속 나와도 계속 말라버려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눈꺼풀에 염증이 심해가지고 이게 뭐 왁스처럼 촛농처럼 계속 분비물이 흘러나와서 자극감 때문에 눈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가면역 질환, 눈물샘 자체의 면역 질환으로 엉겨붙어서 말라가지고 눈물이 진짜 안 나오는 분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거기에 맞는 안약을 쓰겠죠. 눈물약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일회용 똑 따서 쓰는 건 다 비슷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의사 처방이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도 삼투압을 이용해서 눈물이 오래 있도록 해주는 약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알루론산 성분, 보통에 우리가 많이 쓰는 인공 눈물인데 그렇게 해서 인공 눈물이지만 눈물과 좀 비슷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카복시메틸 셀룰로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보다 미국에서 많이 쓰지만 약간 눈물이 오랫동안 고여있게 만들어주는 타입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옛날로 치면 소화제로 쓰던 약, 갤포스처럼 위벽 보호해주던 그런 성분들을 눈물약으로 만들어낸 것도 있어요. 그런 안약도 있어서 눈 보호 작용이 좋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원인에 따라 적절한 눈물약을 잘 골라서 쓰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해도 안 되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눈물이 잘 나게 해주는 뭔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눈물 잘 나오게 하는 레이저도 있고 또는 혈액을 뽑아서 아예 원심분리기 돌려서 자가혈청으로 눈물 만들어 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진단을 받고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이게 문제인데 저 약을 왕창 쓰고 있으면 이 문제는 낫지도 않고 그러니 눈물약만 많이 쓰고 좋아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눈의 어떤 구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때그때 결심했을 때마다 뭔가 딜레이가 됐을 수도 있고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술 받았으니까 저 믿고 하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분명히 더 새로운 기술, 좋은 기술 나오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컴퓨터 사는 것하고 되게 비슷해요. 내가 더 좋은 컴퓨터를 위해서 기다리다 보면 난 계속 컴맹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적절하게 해서 누리고 지내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썼던 레이저에 비해서 최근에 정말 이제 좋은 레이저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옛날보다 컴퓨터 빨라졌죠. 핸드폰 좋아졌죠. 카메라 좋아지죠. 이런 전자광학기기는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에 기술에서의 어떤 우려했던 사항들이 지금 일어나진 않는다. 그리고 그 시절부터 쭉 해서 이 정도 엑스퍼트가 되는 의사들이 하면 잘할 거다. 이렇게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